네, 감사합니다. 네, 한주님, 감사합니다. AWS 코리아 유저 그룹 소개 잘 들었습니다. 네, 저는 AWS에서 테크 에벤젤리스트 일하고 있는 윤석찬이라고 하고요. 오늘 그 AWS 리인벤트를 통해 본 개발자들이 원하는 4가지 클라우드 동향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오후에 들으실 세션들에 대한 길잡이 역할을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인벤트라는 행사는 매년 그 11월 말, 12월 초에 열리는 행사고요. 한 5만 명이 참여하는 행사입니다. 굉장히 많은 그 AWS 고객들이 모여서 같이 배우고 또 그 새로운 서비스들 또 이제 느껴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작년에 저희가 전체 행사에서 발표된 서비스가 약 100여 개가 이상이 됩니다. 지금 이제 그 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한 번에 스크롤이 안 될 정도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AWS가 굉장히 많은 고객들의 피드백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서비스를 이제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많은 그 AWS 뭔가를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클라우드에서 뭔가 도입을 하셔가지고 뭔가 만들려고 하는데 이분들이 원하는 게 뭔가 이게 정말 AWS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저희가 그 고객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고객들의 요구사항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뭐 스타트업도 있고 그 대기업도 있고 그리고 다 분야별로 웹사이트를 만드는 회사도 있고 모바일 앱을 만드는 회사도 있고 그래서 어떤 IT 요구사항에도 수용 가능한 그런 어떤 광범위하고도 깊이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10년 전에 AWS가 이 서비스를 시작할 때만 해도 이 한 구석에 있는 여러분 잘 보이시지 않을 정도로 이제 그 글로벌 인프라랑 뭐 컴퓨팅 인스턴스, 그 다음에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 정도의 서비스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모든 영역에 대해서 IT의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150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지금 제공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양의 서비스만 제공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뭐 여기 이제 작게 보이는 것이 스토리지 영역인데요. 이 스토리지 영역만 하나 보더라도 블록 스토리지부터 해서 객체 스토리지, 파일 스토리지, 그리고 데이터 전송, 스토리지 데이터 전송에 해당되는 거에 따라서 고객들이 원하는 뭐 가용성, 내구성, 그리고 뭐 저장 기간, 그리고 저장 비용 이런 것들에 따라 가지고 다양한 옵션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뉴 마크로 되어 있는 것이 이번 그 리인벤트 때 새로 추가된 스토리지 옵션들이거든요. 그 굉장히 많은 그 스토리 옵션을 제공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AWS 서비스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골라서 어떻게 배워서 서비스 할까요? 이렇게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아마 이 3가지 정도만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선택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기존에 뭐 데이터 센터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계셨다면 그걸 바로 옮겨서 쓴다면 그거는 AWS에 있는 프리미티브 그러니까 아주 재료가 되는 서비스들만 가지고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EC2 인스턴스, 데이터베이스 또는 EC2 인스턴스에다가 데이터베이스를 깔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서비스를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AWS가 제공하는 풀리 매니지드 서비스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이 풀리 매니지드 서비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AWS가 관리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부담을 들어주는 뭐 데이터 백업이라든지 패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AWS가 관리해주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서비스의 중요한 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매니저 서비스고요. 근데 최근에는 사람들이 이제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다고 이제 매니저 서비스 쓰다 보니까 이것도 난 귀찮아. 나 그냥 서비스에 진짜 중요한 기능만 쓰고 서버 관리나 클러스터 관리는 진짜 하기 싫어라고 많은 고객들이 요구를 해서 AWS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떠안고 이 서버리스 환경으로 이제 옮겨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WS 서비스들을 쭉 보시면 비슷한 서비스인데 종류가 다양한 게 많아요. 가장 왼쪽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데이터 센터에서 가장 먼저 옮겨올 때 EC2에다가 뭐 DB를 깔든가 아니면 뭐 서버를 깔든가 하는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실제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매니지 서비스, 뭐 RDS 서비스 같은 DB 매니지 서비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최근에는 DB조차도 오로라 서버리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서버리스 기반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컴퓨팅부터 데이터베이스 스토리지, 뭐 메시징 분석까지 모든 영역에서 이 프리미티브 서비스와 매니지 서비스 그리고 서버리스 서비스가 이거 공존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중에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이제 현재 추세라고 보실 수 있어요. 이제 개발자들이 이번에 리인벤트에서 원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 4가지 정도를 제가 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결국은 많은 개발자들이 컴퓨팅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뭐 이 컴퓨팅을 사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크게 3가지의 뭐 영역이 있습니다. 가상 서버를 쓰는 경우, 그리고 컨테이너를 쓰는 경우, 그리고 이제 서버리스 서비스를 쓰는 경우인데 이 기본적으로 이제 EC2 인스턴스는 초기에는 굉장히 숫자가 작았다가 지금 현재 EC2 인스턴스의 개수
그러니까 이제 인스턴스 타입의 숫자가 175개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인스턴스 타입이 있고 그것을 이제 고객들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이제 라이트 세일 같은 웹 호스팅, 간단한 웹 호스팅부터 해가지고 뭐 컴퓨팅 인텐시브 또는 메모리 인텐시브 또는 GPU 카드가 있는 거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인스턴스 타입의 사이즈가 CPU 메모리 양에 따라 가지고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고 최근에는 디스크를 블록 스토리지에다 바로 붙여 가지고 쓰는 그래서 디스크를 물리적으로 바로 붙여서 속도가 IO 속도를 빨리 해주는 이게 D가 붙어 있는 인스턴스 타입도 있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네트워크 인스턴스 이번에 새로 나온 인스턴스인데 네트워크 밴드위스가 원래 한 25기가 정도 되는 것들이 100기가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해서 뭐 빅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것을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 N이 붙어 있는 인스턴스 타입도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또 재밌는 건 뭐냐면은 현재 모든 AWS에서 대부분의 인스턴스 타입들은 인텔 칩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이 AMD 기반의 인스턴스를 출시를 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AMD 기반의 인스턴스는 인텔 칩보다는 싸겠죠. 그래서 비용을 좀 더 저렴하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기회를 우리가 죽을 수 있었고요. 이번에 이제 발표된 것 중에 이제 AWS가 안나푸르나랩이라고 하는 칩 제조하는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이 회사는 주로 이제 네트워크 장비의 칩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번에 저희가 만든 칩이 이제 그라비톤이라고 하는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EC2A1이라고 하는 인스턴스가 출시가 됐어요. 여기서 A는 아마존 또는 AWS 이렇겠죠. 그래서 이 인스턴스 타입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희가 직접 칩을 만든다 보니까 인스턴스를 사용할 때 비용이 45%까지 기존 인스턴스 대비해서 싸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텔 칩보다 뭐 AMD가 더 쌀 거고요. AMD보다는 훨씬 더 AWS가 제공하는 칩이 더 싸겠죠.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그 프로세스에서도 인스턴스를 고르는 이 선택의 폭이 더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 부분을 한다고 하면 이제 GPU 카드를 쓰는 경우에도 이제 엔비디아가 제공하고 있는 P3 인스턴스 타입을 쓰게 되는데요. 이 P3 인스턴스 타입은 엔비디아의 테슬라 V100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 테슬라 V100은 1페타 프롭스의 그 컴퓨팅 성능을 갖고 있어요. 대략 한 뭐 CPU 한 1,100개 정도의 성능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인터넷에서 구매를 해본다면 뭐 누가 이걸 소매로 팔지는 않겠지만 그 일본의 웹사이트를 보니까 한 130만 엔 정도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 돈 1,3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그 P3 2X 라지를 서울 리전에 사용할 때는 시간당 5불 정도에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뭐 스팟을 쓴다 그러면 더 저렴한 가격에 쓸 수 있죠. 최근에는 이제 P3 DN이라고 해서 아까 DN이 뭐였어요? 디스크를 로컬에 붙이고 네트워크를 100기가까지 올리는 인스턴스 타입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굉장히 많은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데 이 그 대역폭과 그다음에 이제 IO도 굉장히 많은 걸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재밌는 건 뭐냐면 AWS가 이런 인공지능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추론을 할 수 있는 칩도 저희가 AWS 인프렌시라는 칩을 새로 만들게 됐거든요. 근데 이 칩은 기본적으로 이제 추론을 하는데 사용을 할 수 있는 칩입니다. 그래서 이 칩은 그 아마존에서 일래스틱 인퍼런스라고 그 추론을 만드는 그 서비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온디맨드로 추론을 할 때만 갖다 쓸 수 있는 그런 서비스에 붙여가지고 쓸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공지능에서도 우리가 다양한 선택의 영역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컨테이너 쪽도 보면은 AWS가 제공하는 컨테이너 옵션이 굉장히 많아요. 기본적으로 컨테이너를 EC2에서 깔아 쓸 수도 있겠지만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일래스틱 컨테이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래스틱 컨테이너 서비스도 ECS라고 AWS가 직접 만든 오케스트레이션 도구가 있고 그리고 쿠버네티스를 저희가 매니지드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EKS, 그러니까 쿠버네티스 오케스트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컨테이너도 서버리스로 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파게이트라고 하는 서비스가 컨테이너 관리, 그러니까 뭐 클러스터 관리나 오케스트레이션 이런 것들을 그냥 AWS가 다 하고 우리는 그냥 컨테이너 배포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제 파게이트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런 그 컨테이너 서비스가 잘 되는 이유가 최근에 많은 회사들이 마이크로 서비스라는 것을 도입해서 그렇거든요. 이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큰 그 통으로 되어 있는 기능들을 분리해가지고 좀 더 빠르고 민첩하게 서비스를 제공해 주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일종의 아키텍처 기법인데요. 이 마이크로 서비스의 또 좀 약간의 단점은 뭐냐면 마이크로 서비스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서비스 간의 통신이나 라우팅이나 이런 모니터링이 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 서비스에서 최근에 서비스 메쉬라고 하는 방향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서비스에다가 그 사이드카라고 하는 프록시를 붙여가지고 이 마이크로 서비스들 간의 통신을 조금 더 관리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메쉬 기능을 저희가 최근에 이런
그 컨테이너 쪽에 기술 동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만든 이 서비스가 AWS emmesh라고 하는 서비스고 마이크로 서비스 기반의 그 서비스 간의 라우팅, 모니터링 이런 것을 해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오늘 이제 안주님이 아마 세션에서 좀 더 자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전히 서버리스는 굉장히 많은 뭐 서버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뭐 클러스터 관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없애주는 굉장히 저렴하고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는 서비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굉장히 많은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개발 쪽이 그 서버리스 앱을 만들 때 개발 도구들이 이번에 새로 추가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잘 사용하고 있는 그 통합 개발 환경들을 다 지원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또 지원 언어도 기존에 그 런타임에서 지원하고 있는 언어뿐만 아니고 루비 언어도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다른 랭귀지를 서포트해주는 맞춤형 런타임도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그 자세한 사항은 아마 세션에서 정창훈님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프로그래밍 모델도 되게 우리가 기존에는 그 모든 람다 함수를 항상 다 집으로 묶어갖고 라이브러리 다 넣어가지고 매번 이렇게 그 업데이트하고 배포를 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만든 그 기능 중에 하나가 람다 레이어라고 하는 기능이고요. 이 람다 레이어는 마치 이제 우리가 그 애플리케이션에서 라이브러리를 따로 빼가지고 관리하듯이 람다에 있는 그 함수에 있는 라이브러리들을 빼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입니다. 이 람다 레이어 기능도 아마 이경훈님께서 오늘 세션에서 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또 프로그래밍 모델에 있어가지고 많은 그 서버리스 개발자들이 기존의 샘플 코드나 아니면 이전에 그 만들었던 회사들의 그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 저장, 공유, 배포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레포지토리가 있었어요. 여기서 이제 검색해가지고 원하는 예제들을 이제 선택해갖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판매도 할 수 있고요. 최근에 이제 새로 추가된 기능이 네스티드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재사용 가능한 빌딩 블록으로 이제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를 만들어서 그걸 코드로 짜가지고 이제 배포를 하면 그것들을 이제 그대로 갖고 와서 배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최근에 이제 이 AWS 람다는 주로 이제 이벤트 트리거 기능을 갖고 있는 몇 가지 기능을 통해서만 이제 동작을 했잖아요. 특히 이제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는 API 게이트웨이를 이제 트리거링을 해가지고 람다 함수를 실행을 하는데 많은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이 어떻습니까? 주로 이제 그 로드 밸런서,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나 뭐 일러스트레이트 로드 밸런서에서 콜을 받아서 이제 서버가 이제 뜨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스케일 아웃된 장비에다가 이제 우리가 그 서비스를 하게 되는데 이 람다 함수가 ALB의 트리거를 받을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되게 이제 우리가 기존에 여러분들이 서버리스를 한다고 하면은 뭔가 새로운 걸 대단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지만 기존에 여러분들이 애플리케이션을 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 일부 기능을 서버리스로 쓰겠다라고 하면 ALB에 라우팅만 하면은 람다 함수를 트리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존에 만든 애플리케이션에다가 서버리스 펑션들을 추가적으로 애플리케이션에다가 탑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많은 그 애플리케이션들이 이벤트 기반으로 만들어지고 그 중에 이제 웹소켓을 지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었고 많은 고객들의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AWS 람다가 이제 웹소켓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고요. 앞에 이제 API 게이트웨이가 이제 웹소켓을 지원할 수 있게 돼서요. 그래서 이제 좀 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의 요구 사항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 건정민님께서 오후 세션 중에 이제 선택을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 있다 그러면 꼭 그 세션을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람다 함수란 게 함수가 막 있으니까 이거를 관리해서 개발의 뭐 트랜잭션이라든지 뭐 처리라든지 병렬 처리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하냐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이제 스텝 펑션이라는 어떤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람다 함수를 이런 식으로 이제 병렬 처리로 해가지고 저희가 서비스를 할 수 있는데 이 스텝 펑션도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를 또 관리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AWS 람다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버리스 기반의 서비스들을 이 스텝 펑션을 통해서 관리를 함으로써 전체 그 애플리케이션의 뭐 파이프라인 또는 전체 애플리케이션의 뭐 흐름을 충분히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서버리스 분야에서 이런 통합 개발 환경 그리고 지원 언어, 프로그래밍 모델 그리고 워크플로우까지 좀 더 손쉽게 빠르게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이번에 굉장히 많이 추가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가 람다 함수를 만드니까 이런 질문들이 많으세요. 람다 함수는 도대체 뭐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안이 궁금하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이제 컨테이너 같은 경우도 이제 파게이트 같은 거는 서버리스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제 아마 두 가지 방식이 있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예상하기를 컨테이너로 돌리는 방법. 또 하나는
VM을 실제로 띄우는 방법. 근데 이제 VM을 실제로 띄운다 그러면 여러분들 굉장히 무겁겠죠. 여러분들이 VM을 그 가상 인스턴스를 띄워 보시면 람다가 이렇게 늦게 뜰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AWS는 이제 이 컨테이너 방식이 아니라 이 VM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VM 방식을 사용할 때 기존에 우리가 뭐 제니나 KVM 같은 VM을 사용하면 여전히 그래서 AWS에서 새로 이제 새로운 VM 하이퍼바이저를 만들었고요. 이 하이퍼바이저를 저희가 오픈 소스로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파이어크래커라고 하는 오픈 소스로 공개를 했고 아마 오늘 류한진님께서 이 세션에서 마지막 세션에서 아마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이 파이어크래커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가상 환경에서 하이퍼바이저 위에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만들어진 마이크로 VM 작은 VM들이 함수 단위로 띄워져서 이제 구성이 되게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서버리스 환경에 민첩하게 수천 개의 인스턴스를 그러니까 이 VM을 띄우는데도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고요. 100ms 안으로 이제 띄울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가 되겠습니다. 이게 오픈 소스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 가상 환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 컴퓨팅 환경을 굉장히 좀 많이 오래 했잖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양이 많아서 그렇고요. 두 번째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부분입니다. 이 데이터베이스 부분은 옛날에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그러면 다 RDB 쓰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RDB로 대부분 해결이 가능하고, 근데 최근에는 이제 소셜 미디어에 뭐 소셜 컨텐츠도 있고, 이벤트 기반의 많은 애플리케이션들이 있고, 채팅 앱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많아서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게 됐죠. 그래서 이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중에 RDB뿐만 아니라 키밸류 DB, 그러니까 이제 NoSQL DB, 그리고 인메모리 저장소를 제공해주는 뭐 엘리스 캐시의 뭐 레디스나 그다음에 memcachd를 제공해주는 거, 그리고 저희가 이제 AWS 작년에 저희가 그래프 DB를 지원하는 넵튠이라는 서비스까지 오픈을 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최근에 데이터의 트렌드를 보면은 이 C계열 데이터, 그러니까 타임 시리즈 데이터가 많아졌어요. 즉, 뭐 클릭 스트림을 계속 뭐 데이터를 처리해야 된다거나, IoT 센서 데이터를 계속 받는다거나, 여러분들이 뭐 하는 서비스의 로그 분석을 해야 됐을 때 오는 데이터들을 기존의 강계형 DB에서는 사실 수용하기 힘들고, 기존에 만약 C계열 DB가 있습니다. 타임 시리즈 DB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확장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AWS 클라우드가 제공해주는 것 중에 이런 확장성, 가용성을 굉장히 높여주는 부분들이 장점인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서포트해주는 타임 스트림이라고 하는 DB를 새로 이번에 추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세션 중에 변규현님께서 운영하는 세션에서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작년에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도대체 AWS는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 라고 하는 거였어요. 뭐냐면 블록체인에 대해서 관심이 워낙 많았고 여러분들도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이 작년에 하도였잖아요. 그런데 AWS는 사실상 좀 조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AWS가 조용한 게 아니라 AWS는 고객이 원하지 않는 걸 만들지 않아요. 우리가 이게 멋있어 보이는 걸 만드는 게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걸 만들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고객이 어떤 블록체인 유즈 케이스를 갖고 있는지를 저희가 한 2년 동안 자세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한 결과 두 가지의 어떤 유즈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블록체인의 기능을 잘 활용한 데이터베이스, 즉 다시 말해가지고 투명하게 암호화로 하고 변경이 불가능한 원장을 DB화해서 그걸 관리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기존의 RDB로는 좀 처리하기, RDB는 뭐 업데이트 항상 칠 수 있고 뭐 그냥 지워도 남지도 않잖아요. 잘 로그 뭐 잘 남기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고 이제 블록체인을 만약 쓴다면 노드 관리도 해야 되고 너무 이제 힘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어떤 그 고객 요구사항은 실제로 이제 블록체인을 운영하는 데 있어 갖고 인프라 관리나 이런 것들이 쉽지 않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요구사항을 해결할 방법으로 첫 번째 저희가 아마존 퀀텀 럿지 DB라고 원장 데이터베이스를 저희가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기존의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특성들을 그대로 수용을 하면서 뭐 SQL 쿼리를 던져서 충분히 이제 서비스가 가능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DB지만 실제로 보기에는 블록체인에 있는 노드에 있는 원장하고 같은 그런 어떤 구성을 갖고 있고요. 오늘 이제 세션 중에 김예본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30분간 또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아마존의 매니지드 블록체인입니다. 그래서 그 AWS가 잘하는 게 매니지 서비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이나 플랫폼을 만들 때 이 매니지 서비스를 만드시면 좀 더 빠르고 쉽게 만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 서비스가 보시면 이제 막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 밑에 보시면 로고들이 있잖아요. 이 로고들은 뭐냐면은 저희가 이 서비스를 이미 오래전부터 개발을 해왔고
고객들이 베타로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 서비스는 프리뷰 상태고 클로즈드 베타 상태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시기는 어려워요. 이제 신청을 하셔서 이제 허락을 받아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고객들이 이미 테스트를 하고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DB 같은 경우에 기존의 RDB, 그다음에 NoSQL, 그리고 인메모리 저장소, 그래프 DB를 추가적으로 해서 CQL DB와 원장 DB까지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RDB는 너무 많은 그 분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NoSQL의 그 대표적인 주자인 다이나모 DB의 새로운 기능, 뭐 온디맨드 기능과 트랜잭션 기능에 대해서 이제 윤평호님께서 다음 세션에서 이제 설명을 해주실 거고, 그리고 그래프 DB에 대해서 넵튠에 대해서는 김현민님께서 세션에서 이 DB에 대한 어떤 자세한 설명을 어떻게 개발하는지, 어떻게 구현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AI 쪽입니다. AI 쪽도 굉장히 내용이 많게 됐어요. 이번에 아마 AI는 최근에 굉장히 많이 하도가 됐고, AWS 서비스에도 이제 많이 이제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AWS에서 이 AI 쪽을 바라다 보니까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고객들, 수만 개의 고객들이 AWS를 AI 워크로드를 사용하고 있고, 매년 연간 성장률이 매출이 250%, 고객 사례도 2배 이상 늘고요. 또 하나의 재미있는 건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이제 AI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텐서플로우라고 하는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실 텐데, 이 텐서플로우로 딥러닝 프로젝트를 돌리는 서비스들을 조사를 해본 결과 85%가 AWS에서 돌아가더라라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클라우드에서 딥러닝과 AI 워크로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그 로그들을 이제 한번 쭉 해보니까 이게 하나면 안 들어와서 이렇게 쭉 이제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고객들이 이미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AWS는 한 크게 3가지 레이어로 여러분들의 요구사항에 맞춰서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가장 밑단에는 딥러닝 프레임워크들, 그리고 인프라를 세팅하는 거, 그리고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자기가 원하는 모델을 실제로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영역이 있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의 어떤 전체 과정이 조금 더 원활하게 쉽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마존 세이지메이커라는 서비스를 작년에 저희가 런칭을 했고요. 그리고 그 위에는 나는 머신러닝 기프 잘 몰라, 그냥 API를 잘 쓸 수 있으니까 그냥 API로 뭐 비전 기능이나 아니면은 뭐 음성 인식 기능이나 뭐 번역 기능 이런 걸 사용하고 싶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한 API, ML, AI 서비스가 있는 부분이 이게 3가지 정도로 이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개발자들이 AI를 처음에는 이제 학습으로 배우고 그렇게 하셨는데, 실제로 프로덕션 환경에 들어가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서 빅데이터 분석도 비슷한데 데이터 저장하고 그다음에 전처리하는 작업이 있고요. 라벨링을 하는 작업이 있고, 그리고 이제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선택하는 게 있죠. 선택을 해가지고 이제 인프라를 세팅하고, 아까 뭐 GPU 인스턴스나 아니면 CPU 인스턴스를 선택하고, 이걸 이제 모델 트레이닝을 해요. 그런 다음에 좀 좋은 모델이 만들어지면 이제 배포해서 서비스를 할 텐데, 이 데이터는 계속 새로운 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또 모델 튜닝을 또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걸 계속 반복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수작업으로 이렇게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 그 파이프라인이 계속 사람들이 뭔가 손이 가야 되는 그런 이제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AWS가 만든 게 세이지메이커예요. 그래서 세이지메이커는 이 모델 생성부터 해가지고 모델 훈련, 배포까지를 이렇게 한 통으로 한 서비스 안에서 다 녹일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피터 노트북 인스턴스를 띄워서 거기서 개발 코드로 개발만 하면 모델 훈련하고 배포하고, 그다음에 이제 배포하고 API로 서비스하는 데까지 그 한 서비스에서 관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하이퍼 파라미터 같은 것도 자동으로 최적화해서 모델 트레이닝을 할 때도 그냥 이제 집에 가서 잠을 자도 그냥 알아서 혼자서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좋은 거 골라주고 이렇게 하는 것까지도 이제 가능합니다. 근데 여전히 그 수작업으로 남아있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라벨링을 하는 작업이거든요. 라벨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훈련을 하기 위해서 좋은 데이터를 이렇게 내가 손으로 이렇게 잘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되게 개발자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원래 자기가 손으로 수작업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수작업을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부분들을 좀 더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서비스가 이제 세이지메이커의 그라운드 트루스라고 하는 서비스고요. 이거는 AWS가 2가지 방법으로 이 어느 정도 자동화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의 자동 라벨링, 그래서 이 라벨링을 해주는 그 알고리즘을 통해서 자동 라벨링을 하거나, 아니면 사람에 의해서 자동 라벨링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백오피스나 이런 것들 제공해주는 방식으로 라벨링 작업의 수고를 줄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소성훈님께서 세션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모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최근에 진짜 모델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이 아마존 세이지메이커에도 그 모델 프리트레인드 모델들이 들어 있는데, 그 프리트레인드 된 모델뿐만 아니고 내가 만약에 모델을 만들었는데 그걸 딴 회사에 팔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마켓플레이스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이 마켓플레이스는 분야별로 이렇게 몇백 개 이상의 그 알고리즘들이 모델이 이게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골라가지고 그것을 이제 뭐 사서 쓸 수도 있고 무료로 된 것들 갖다 쓸 수도 있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이제 서비스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론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모델 배포를 해서 추론 서비스를 할 때 그 어떤 경우 이제 IoT 기기 같은 경우를 가져갈 때는 그 기기의 어떤 형태에 따라서 뭐 ARM이냐 아니면 뭐 엔비디아 카드가 들어있냐 인텔 CPU가 들어있냐에 따라 가지고 그 모델 컴파일을 계속 그 따로 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또 이제 번거로운 작업이죠. 그래서 이제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네오라고 하는 서비스는 그 기존의 모델들을 다양한 그런 그 하드웨어 기기에 맞게끔 해주는 딥러닝 컴파일러가 되겠습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한 번만 모델을 만들면 그냥 모든 기기에 바로 이제 배포할 수 있도록 바로 컴파일을 해주는 그런 자동화 기능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딥러닝의 그 발전 방향을 보면은 이제 강화학습이 굉장히 대두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딥러닝을 좀 배우셨으면 주도학습, 비도학습, 강화학습 이런 어떤 용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지도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 사이즈는 이 성능을 높이려면 데이터 사이즈가 굉장히 높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비지도학습은 데이터의 사이즈는 좀 적고 그다음에 성능이 좀 적더라도 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이상 감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 쓰는 겁니다. 근데 이 강화학습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학습 자체를 보상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가 좀 적어도 정확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어떤 장점이 있어서 최근에 강화학습이 많고요. 이 강화학습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제 게임을 통해 가지고 게임을 잘하면 이 게임을 시켜봤는데 기계가 게임을 잘하잖아요. 그럼 점수를 더 올려줘. 그래서 기계가 그냥 자동적으로 이 게임을 더 잘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리인포스먼트 러닝이라고 하는 기능이 이번에 추가가 됐고요. 그래서 오늘 세션에서 이제 남궁선님께서 세이지메이커에서 강화학습을 어떻게 쓰는지, 강화학습이 뭔지, 강화학습을 어떻게 쓰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강화학습이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해보세요. 이러면 이제 너무 좀 그렇잖아요. 개발자들이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AWS에서 항상 이제 재밌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테스트나 배울 수 있는 도구를 만들어 주는 건데 이번에 저희가 딥레이서라고 하는 그런 자율주행차를 축소된 모형의 차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강화학습을 테스트해서 자율주행을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모델 학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도구고요. 오늘 그 유정열님께서 세션에서 설계를 해주시고 그리고 밖에도 부스에 딥레이서 부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시면 딥레이서 실제 모형을 저희가 미국에서 공수를 해봤으니까 보시고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딥레이서는 그냥 실제로 이 서비스 자체가 시뮬레이션을 이런 식으로 이제 웹 브라우저로 하고요. 실제 트랙에서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실제 테스트를 트랙에서 이제 해주는 그런 어떤 용도로 만들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난 리인벤트 때도 아까 뭐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딥레이서 학습을 하고 이제 하는 것들이 있었고요. 이걸 또 재밌게 좀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이 리그를 저는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서 이 그 트랙을 가장 잘 도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이제 상을 주는 이제 리그전을 만들었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올 4월달에 이제 AWS 서밋이 있는데 한국에서 서울 리그전이 열릴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꼭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이 딥렌즈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 그 이미지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테스트로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세팅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마 이 세션 끝나고 김태웅님께서 이 딥렌즈에 대한 부분도 이제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딥렌즈라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렵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좀 작게 카메라가 달려 있는 일종의 하드 디바이스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 이미지 인식할 수 있는 모델을 넣고 그래서 이제 카메라를 찍어 보면은 실제로 그 뭐 예를 들어 나오는 영상에서 뭐 사물 인식 뭐 또는 사람 인식 이렇게 이미지 인식 같은 걸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모델을 한번 돌려보고 잘 안 나와 그러면 이제 새로운 모델을 또 다시 트레이닝해서 이제 디플로이 한 다음에 또 테스트 해볼 수 있고 그렇게 해주는 이제 기기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AWS에서는 이제 다양한 이제 프레임워크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에 위에 따는 또 머신러닝을 잘 모르지만 나는 애플리케이션 개발자인데 AI 기능을 내 애플리케이션에 추가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오래전부터 뭐 레코그니션, 폴리 같은 비전 기능, 그다음에 또는 이제 음성 인식 합성 기능, 그리고 NLP 문서 기능 이런 것들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고객들이 AI를 가지고 하고 싶어 하는 게 뭐냐면
기존에 지금까지 제가 자동화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부터는 돈이 좀 되는 거를 좀 해야 되겠다. AI가 다 좋은데 지금 돈이 안 되는데 이걸 뭐 해봐야 뭐가 도움이 되겠냐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돈이 되는 AI 영역이 크게 한 두 가지 영역이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개인화 기능과 추천 기능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추천 기능을 하는 경우에 추천 기능들이 고객들한테 좀 더 많은 그 사용을 하게 하고 또 사용자들이 더 많이 쓰게 만들어주는 그런 장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추천 이러면은 가장 잘하는 회사가 어딜까 생각해 보시면 역시 아마존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존닷컴이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시작할 때부터 추천, 리뷰 추천이나 상품 추천을 통해 가지고 매출을 성장해 왔잖아요. 그래서 아마존에서는 이번에 그 아마존 퍼스널라이즈라고 하는 AI 서비스를 오픈을 했는데 이건 뭐냐면 아마존닷컴에서 바로 쓰는 똑같은 알고리즘들을 여러분들이 바로 쓸 수 있도록 해주는 AI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이 실선 안에 들어있는 기능은 여러분들이 하실 필요 없어요. 아마존이 다 하고 여러분들은 실제 데이터만 넣으면 API로 그냥 제이선으로 탁 떨어져 나와요. 그 추천 데이터가. 그래서 심호진님께서 이 아마존 퍼스널라이즈에 대해서 그냥 자세하게 데모와 함께 설명을 해주실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비즈니스 예측이죠. 그래서 뭐 매출이 일어날지, 아니면 물건이 잘 팔릴지, 뭐 날씨가 좀 안 좋았을 때 뭐 어떤 그 변화가 있을지, 뭐 이런 예측인데 이런 예측도 아마존닷컴에서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아마존에서 아마존 포캐스트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만들었고요. 이 아마존 포캐스트도 아마존 퍼스널라이즈처럼 아마존닷컴에서 만들어진 동일한 기술로 높은 정확성을 갖고 있는 예측 서비스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구매 예측이라든지 매출 예측, 그다음에 광고 예측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요. 요 이제 두 가지 같이 묶어서 심호진님께서 이제 세션에서 소개를 해주실 겁니다. 아마존 포캐스트도 퍼스널라이즈처럼 중간에서 해야 되는 일들은 여러분들이 하실 필요가 없고 데이터만 넣으면 서비스를 바로 이용해 보실 수가 있어요. 이 포캐스트도 이미 많은 고객들이 쓰고 있어요. 네, 지금 이제 프리뷰 상태라서 아직 여러분들이 쓰기는 어려우실더라도 특히 대표적으로 한국의 이제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는 포캐스트를 가지고 택배량을 예측하는 부분을 테스트를 이미 해서 좋은 성과를 얻었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서에서 이제 텍스트를 추출하는 뭐 OCR 강화 인식 같은 경우도 이런 기능을 제공하는 API는 많은데 어떤 도전 과제가 있냐면은 이런 문서에서 의미를 뽑아내는 것은 좀 쉽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논문에 표가 있다면 표의 그 데이터들을 뽑아가지고 DB에 넣고 싶다라고 하면 이 데이터들을 뽑아낼 수 있는지 이것도 좀 쉽지 않았죠. 그리고 실제로 뭐 PDF에 뭐 어떤 이런데 요즘 연말정산 기간인데 엑셀로 막 폼을 적는데 이걸 또 넣고 또 그걸 또 누군가 빼가지고 관리하고 이러기가 진짜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테이블로 뽑아가지고 DB에 넣을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이 이제 아마존 텍스트 크랙트라고 하는 새로운 그 AI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영어만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데 프리뷰 상태로 지금 오픈되어 있고요. 아마 계속 랭귀지는 추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개발자를 위한 다양한 도구들 이런 거 제공하는 것이 이제 AWS 서비스의 어떤 큰 목표고요. 보시면 여기 뉴 마크가 들어있는 것들이 AWS에서 새로 만든 서비스입니다. 오늘 AI 세션에서 아마 많은 부분을 이제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AI라는 것이 단순히 혼자 딱 떨어져서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데이터 스토리지와 그리고 그걸 저장하는 저장소들이 같이 이어져야만 되고요. 최근에 어떤 경향이 있냐면 이런 그 AI 분석이나 빅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 레이크, 그래서 옛날에는 데이터들이 다 사일로 형태로 이렇게 분리가 돼 있었다가 최근에는 클라우드 환경이 되면서 무제한의 저장소 같은 걸 S3 같은 저장소를 제공해 주니까 데이터를 그냥 통으로 다 막 거기다 집어넣고 필요하다면 거기서 바로 그냥 쿼리를 던져서 데이터 분석을 해주는 데이터 레이크 같은 구성을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데이터 레이크 구성도 뭐 회사가 좀 커지고 데이터가 많으면 좀 쉽지 않겠잖아요. 그래서 레이크 포메이션, 뭐 비슷한 용어 중에 클라우드 포메이션이라고 있잖아요. 인프라를 코드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이제 클라우드 포메이션인데 레이크 포메이션은 뭐냐면 데이터 레이크에 있는 모든 리소스와 인프라들을 손쉽게 코드로 관리해 줄 수 있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재성님께서 세션에서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미래 산업에 대한 부분에 AWS가 어떻게 고객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넣냐면은 AWS가 처음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만들 때 10년 전에 아마존닷컴은 굉장히 큰 기업이었고 그 아마존닷컴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지금 자기네 닷컴 서비스를 잘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마존닷컴 서비스를 하다 보면은 뭐 여러분들 전자상거래 서비스 같은 걸 해보면 뭐 이벤트도 많고 그다음에 인프라를 준비해야 되는 것도 많고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인프라 관리하고 데이터 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이. 근데 가만 생각을 해보면은
기존의 스타트업들, 1인 개발자들은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렇게 큰 기업들도 쉽지 않은데. 그래서 AWS가 AWS를 만들 때 아마존에서는 이 클라우드 기반으로 이 가상화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로 만들어서 작은 기업들한테 제공을 해주면 그 사람들이 어떤 시장에 진입하는 비용을 굉장히 낮출 수 있겠구나. 그래서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비즈니스 기회로 충분히 아마존에서도 이걸 비즈니스 기회로 삼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AWS를 만들어 놓은 거죠. 물론 초기에 많은 그 고객들이 스타트업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에어비앤비라든지 뭐 한국 같은 경우는 직방, 뭐 우아 형제들 이런 회사들이 다 이제 AWS 기반으로 지금 서비스를 만들고 있고,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이런 스타트업들뿐만 아니라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대기업들, 뭐 한국의 삼성전자, LG전자 같은 회사들도 AWS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그 영역이 이런 영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로봇 같은 경우에 로봇 비즈니스를 하는 로봇 스타트업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한국에 저희뿐만 아니고 외국에서도 이 로봇 기반의 스타트업을 하는 그런 회사들이 많고, AWS 쓰는 고객들이 저희한테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이게 로봇을 뭔가 만들 때 필요한 어떤 비용이 너무 많다는 거죠.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로봇은 한번 만들면 다시 이터레이션 해가지고 다시 만들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실제 로봇의 그 처음에 만드는 비용도 굉장히 높고, 그러면은 이 로봇을 만들기 전에 미리 시뮬레이션을 잘 해볼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다. 이런 어떤 요구사항이 많은 거죠. 그래서 AWS가 만든 서비스가 AWS 로봇 메이커라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로봇을 만드는 오픈소스 그 운영 체제가 있는데 ROS라고, 이 ROS를 프로그래머블하게 클라우드에서 환경에서 만들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그 실제로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그 클라우드 웹브라우저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그 딥레이서를 보실 때 딥레이서도 이 로봇 메이커를 기반으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로봇 기반 회사들부터 해서 학교들까지 다양하게 이것들을 이제 제공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재밌는 산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스페이스 비즈니스, 우주 산업이 되겠습니다. 아마 여기에 이제 어릴 때 과학자가 되시고 그다음에 이제 뭐 우주 비행사가 될 거야라는 꿈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 지금 최근에 우주 산업에 만약 뛰어든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되 기본적으로 몇백억, 몇천억 은 있어야 뭐 우주 산업에 뛰어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최근에는 어떤 그게 있냐면, 지금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는 이 위성이 큐브셋이라고 하는 위성인데요. 이 손 안에 들어갈 수 있는 10cm짜리 위성이에요. 이 위성은 큐브셋은 이제 원U짜리가 있고 투U짜리가 붙여가지고 더 크게 만들 수도 있지만, 많은 대학생들 스타트업 스페이스 스타트업들이 이 큐브셋 위성을 만들어서 그 안에 센서를 단다거나 아니면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정지 궤도에 올려가지고 필요한 데이터를 얻는 것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 위성 개수가 쏘여진 위성 개수가 1,500개 이상이 돼요, 전 세계에. 근데 이 위성은 도대체 어떻게 쏘느냐? 뭐 예를 들어 스페이스X라든지 아니면 그 위성을 쏘는 회사들이 그 위성 메인 그 오너가 있잖아요. 구매해가지고 몇백억 돈 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위성뿐만 아니고 나머지 작은 공간들이 남는데 거기다가 그 큐브셋 위성들을 이렇게 실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위성을 쏘고 그 일단 분리를 할 때 그냥 궤도에다가 퍼뜨려 버리는 거죠. 네. 뭐 그게 위성이 이제 중간에 뭐 한 그 수명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궤도에 따라 가지고. 근데 그 궤도에 따라서 원하는 데이터를 얻어내는 거죠. 근데 뭐 그래서 한 뭐 몇백에서 몇천만 원 정도면 위성을 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런 회사들이 스페이스 비즈니스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 회사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은 위성을 쐈다. 근데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이 위성과 통신을 하는 기지국을 만들어야 되는데, 기지국을 만드는 비용, 그 다음에 그거를 통신하는 밴드위스를 뭐 해주는 비용, 이런 것들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AWS에서 만든 서비스가 AWS 그라운드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AWS가 갖고 있는 전 세계 20개의 리전이 있잖아요. 그 리전에 데이터 센터가 있는데 거기다가 위성 안테나를 달고 거기다가 실제 위성 안테나를 빌려주는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성 궤도 통신, 그리고 위성 제어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는 그런 어떤 서비스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브라우저만 있으면은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그 미국에 2개 그 오하이오와 오레곤에다가 위성 그 기지국을 만들어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이제 실제로 위성 기지국을 만들고 있는 장면이고요. 그래서 이번 리인벤트 때 그 그라운드 스테이션을 저희가 소개를 했는데, 이 그라운드 스테이션을 소개했을 때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졌어요. 제가 지금 금방 말한 스페이스 비즈니스를 하는 스타트업들, 그러니까 위성을 만들어가지고 뭔가 새로운 데이터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회사들뿐만 아니고 기존의 위성 사업자들조차도 관심을 가지게 된 거죠. 저희 이제 여기 중간에 보시면 디지털 글러브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여러분들이 구글맵이나 아니면 지도를 쓰시면 위성 사진이 나오잖아요. 대부분 디지털 글러브가 찍는 위성 사진을 보시는 거예요. 이 회사는 몇십 년 전부터 위성을 쏘고 위성 사진을 찍어왔어요. 근데 최근에 위성을 쏘면 옛날 위성은 어떻게 됩니까?
사실 이제 버리기도 어렵잖아요. 그죠? 위성은 궤도에 내려오지 않으면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옛날 위성은 그대로 있고 새로운 위성은 계속 쏘고, 그러면 기존의 위성을 좀 나눠가지고 빌려줘서 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그라운드 스테이션이라는 서비스를 이용을 하면 위성을 렌트해주는 서비스 사업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락히드 마틴이라는 이런 뭐 미국 군수 회사긴 하지만 실제로 그 스페이스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들도 여기에 같이 저희랑 조인을 해서 고객 및 파트너로 이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세상에 안 되는 비즈니스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인터넷 사업을 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뭐 서버도 설치해야 되고 막 데이터 센터에 가갖고 뭐 서버 집어넣고 이런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클라우드가 그런 걸 다 해줬던 것처럼 우리가 스페이스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고 하면 이제 클라우드에서 제공해주는 이런 진입장벽이 낮은 서비스로도 충분히 우리가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아마 의욕이 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18년 리인벤트에서 나온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본 결과 많은 그 개발자들이 다양한 선택, 뭐 CPU, 그다음에 인스턴스 타입, 숫자, 그리고 비용, 이런 거에 대해서 다양한 선택이 필요하고, 그리고 개발하는 공수도 컨테이너나 서블리스를 통해 가지고 더 낮추고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굉장히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의 요구사항에 맞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서 그 데이터베이스 종류를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AI 플랫폼에 대해서 기존에 손으로 하던 수동 작업이 있다면 무조건 자동화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들, 그리고 조금 더 비즈니스 실용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춘 AI 서비스들이 나오면 우리가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피드백에 맞춰서 새로운 서비스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많은 스페이스 비즈니스, 로봇 비즈니스, IoT, 그리고 엣지 컴퓨팅에 해당되는 새로운 사업들, 그러니까 기존의 인터넷 사업이나 IT 사업에서 조금 소외되어 있던 사업들이 새로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AWS에 제가 이제 올해 한 4년째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AWS에 있으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뭔가 새롭게 이머징 텍, 그러니까 새롭게 뭔가 발견되는 그런 어떤 기술이나 비즈니스를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도 AWS 클라우드 쓰시다 보고 또 우리 유저그룹에 나오시다 보면은 아마 그런 새로운 기회를 뭐 회사로 옮길 수도 있고요, 그죠? 새로운 기회를 이제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뭐 그 아까 AWS 유저그룹 부스도 있지만 저도 이제 오늘 유저그룹 멤버의 하나로서 이 클라우드 클리닉이라는 부스를 운영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뭐 궁금한 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시면 부스에 오시면 제가 스티커도 나눠드리고 이렇게 설명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그 다음 순서로 이제 류한진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